자, 페이지는, 아이고, 페이지는 94쪽, 페이지 94 펴주시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과학을 했다면 오늘은 사회야. 사회. 그래서 지난 과학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읽고 핵심 문장에 밑줄 치시고 핵심 단어에 네모치면서 읽고 문제 푸는 시간 5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핵심 문장에 밑줄 치시고 핵심 내용에 네모 치세요. 핵심 단어에 네모 치세요.
자, 못 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까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본문 읽자. 자, 지도가 거짓말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제목이 있는데 지도의 왜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죠.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둥글다 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받았냐면 이처럼 이라고 하면서 둥글다를 뭐로 받았냐면 구로 받았어. 구. 이처럼 이라고 하면서 구. 구의 형태인 3차원의 지구. 그래서 지구는 동그라미도 아니죠. 구죠. 구. 말 그대로 정말 구. 구의 형태인 3차원의 지구를 표면, 2차원의 평면의 지도, 그림 도짜죠.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을 지도 투영 방법 또는 도법, 즉 지도 그리는 방법이라고 한대. 지도를 그릴 때 도법을 지도 투영 방법으로 도법을 그릴 때 지점 사이의 방향, 구역의 면적, 거리 중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는가에 따라 도법의 종류가 달라진다. 지도를 그리는 방법의 종류가 달라진대요. 자, 그대로 다 받았어요. 방향, 면적, 거리. 이 세 개 중에 뭘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지도가 달라진대. 모두를 동시에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법은 아직까지 없으며 따라서 자, 여기 중요한 문장인 거죠. 어떤 도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왜곡이 발생하는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틀린 것도 다르게 나타난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색으로 별표 칠게요. 양상은 이제 어떻게 외우실 거냐면 모양이랑 상태야. 모양, 상태. 자, 그래서 어떤 지도 그리는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왜곡이 발생하는 모양과 상태도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 문장은 도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 도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따라서 어떤 도법을 선택하냐에 따라 왜곡 발생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는 거니까.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세계 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린 것이다. 도법 중에서 메르카토르라는 도법이 있고 이 도법은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메르카토르의 도법은 두 지점 간의 정확한 각도 표현에 자, 각도 원래는 여기 방향, 면적, 거리 중에 뭐야? 각도는 뭐로 나타낼 수 있어? 이름을 바꾼 거잖아. 방향, 면적, 거리 중에 뭘 고려하는 거야? 그쵸? 방향이죠. 각도라고 일부러 너네를 어렵게 하려고 각도는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직선 항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자, 따라서 여기서도 결론이 나온 거지. 이 메르카토르 도법에 대한 장점의 결론. 이 도법은 대항해 시대에 항해사에게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배를 타고 다닐 때 직선 경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배를 타고 다닐 때 아주 유용했다. 자, 그러나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점 얘기했어. 메르카토르의 장점, 직선으로 연결해서 대항해 시대에 아주 적절했다 라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단점을 얘기하는 거죠. 각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둥근 구를 직사각형 종이에 반듯하게 펼치다 보니 적도 부근은 거의 실제에 가깝지만 적도 쪽은 실제에 가깝대. 네, 고위도로 갈수록 땅의 면적이 부풀려지고 형태도 왜곡된다. 면적 부풀려지고 형태 왜곡된대요. 장점은 직선 항로를 찾을 수 있다 였는데 각도만 생각하다 보니까 면적이 부풀려지고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부풀려지고 형태도 왜곡되게 된대.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린 지도에서 북극 근처의 그린란드와 남극을 살펴보면 자, 북극 근처의 그린란드와 남극은 고위도죠. 고위도 얘네들을 살펴보면 실제 크기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면적이 부풀려지고가 실제 크기와 많이 다르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네요. 형태가 왜곡된다. 실제 크기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실제 아프리카 면적의 14분의 1밖에 지나지 않는 그린란드가 북극이지, 북극. 북극 쪽이 아프리카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부풀려져 있고, 남극은 세계의 여러 대륙을 합한 것만큼 커 보인다. 근데 남극은 실제로 그 정도로 크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풀려져 있고 커 보인다. 이것도 부풀려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메르카토르, 남은 단에서 핵심 단어는 메르카토르인 거고, 메르카토르 도법인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장점과 단점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들이 중요하겠네요. 자, 보시면 장점은 따라서 이 도법은 대항해 시대 항해사에게 매우 유명했다. 왜냐하면 직선을 연결하면 직선 항로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점은 적도 부근은 거의 실제에 가깝지만 고위도로 갈수록 땅의 면적이 부풀려지고 형태도 왜곡된다. 이 부분이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한편이라고 하면서 한편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접속사야? 지금부터 다른 얘기 하겠다라고 하는 뭘 나타내는 접속사지? 한편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몰바이드 얘기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뭘 나타내는 거야? 그쵸, 전환을 나타내는 거죠. 자, 한편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메르카토르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몰바이데 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몰바이데 지도 그리는 법, 도법은 지도 그리는 방법이잖아요. 자, 여기서는 각도, 방향이 아니라 면적을 고려해서 표현한 것이래요. 자, 면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경선은 타원의 곡선으로 그리고 경선이 뭔지는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경선은 타원의 곡선으로 그리고 위선은 직선으로 긋는데 경선과 위선이 잘 모르더라도 아직 그 개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더라도 그냥 경선은 곡선, 위선은 직선이라고 읽고 넘어가셔야겠죠. 일단 자, 계속 읽다 보면 나옵니다. 자, 면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위선 간 간격을 계산하여 달리 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선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네. 위선 간의 간격을 계산하여 달리 그리기 때문에 고위도로 갈수록 위선 간의 간격은 좁아진다 라고 했으니까 고위도 위로 갈수록인 거니까 얘는 직선으로 그리는 위도가 위로 그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위선 간의 간격은 좁아진다. 또한 경선은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휘어진 곡선으로 표현하다 보니 여기가 중심이고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점점 휘어지게 되므로 가장자리로 갈수록 형태가 일그러진대. 위선은 고위도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고 경선은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가장자리로 갈수록 형태가 일그러지는 단점이 있대요. 메르카토르 도법이 각도의 정확성에 치중한 나머지 고위도의 면적을 지나치게 확대한 반면 몰바이데 도법은 면적을 이 앞부분은 메르카토르에 대한 설명이니까 굳이 밑줄을 치지 않고 정확하게 나타내고자 형태와 각도를 훼손시켰다. 형태 x, 각도 x인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보는 지도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즉,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인 거잖아요. 지도 제작자는 지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무시하거나 감춰버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배를 탈 때는 메르카토르 지도를 쓰고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정확한 면적을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몰바이데 도법의 지도를 보면 된다. 왜냐면 사람들이 지도를 제작할 때 왜곡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각도, 면적, 거리를 모두 완벽하게 하는 도법은 아직까지 없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그 지도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단점 쓰시고 그다음에 장점은 면적인 거지. 면적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자, 1번.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야? 이 글에서 핵심 단어. 꼭 한 단어만 지워야 된다면? 뭐라고? 도법 아니에요, 도법? 딱 한마디만, 딱 한 단어가 핵심 단어다 라고 한다면 도법.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도법이 들어가면 답이 3번이다 이렇게 바로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다 보셔야겠죠. 자, 지도 제작 방식이 발전해온 역사, 지도 제작 방식을 역사 이런 거 안 나왔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지도의 종류 뭐뭐 나왔어? 지도의 종류 뭐뭐 나왔어요? 두 개 나왔죠. 메르카토르와 몰바이데. 근데 세계관의 차이 이런 거 안 나왔죠. 그래서 2번 틀렸고 도법이 가장 핵심 단어였어. 도법은 지도 그리는 방법. 지도 그리는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지도의 왜곡 양상이래. 양상 중요한 단어라고 했지. 아까 뭐라 그랬어? 그쵸, 모양과 상태입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도 그리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지도의 왜곡, 모양과 상태라는 거지. 자, 지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등장한 적도 없어요. 잘못된 사고방식도 등장한 적 없고 5번, 세계 지도에서 알 수 있는 각 나라의 이해관계, 세계 지도에서 알 수 있는 각 나라도 등장한 적이 없고 자, 이해관계도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둘게요. 이는 이익이야. 해는 손해야. 이해관계라는 게 이익과 손해가 얼마 정도인지를 보는 게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해관계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자, 2번으로 넘어갔을 때 자, 몰바이드를 먼저 찾을 수가 있지. 몰바이드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경선이 구부러진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몰바이드 도법으로 그린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극이 거의 엄청 크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크지 않은데 이게 면적이 많이 왜곡됐으니까 얘가 메르카토르 도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가는 적도 부근의 왜곡이 가장 심하게 일어난다. 어디에 왜곡이 가장 심했어? 어디에 왜곡이 가장 심했어요? 고위도. 잘하셨고. 자, 가가 나보다 지형의 면적이 더 왜곡되는 방식이다. 면적. 자, 메르카토르는 뭘 중요시한 거야? 방향. 다른 말로 각도였고. 자, 몰바이데는요? 면적. 자, 면적이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지형의 면적을 더 왜곡하는 방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쵸? 면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몰바이데니까 2번이 답이겠지. 자, 나는 두 지점 간의 직선 항로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직선 항로는 뭐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래서 메르카토르 가에 대한 설명이고 나가 가보다 위성과 경선의 각도가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위성과 경선이 정확한 것은 각도가 나왔잖아. 각도. 그래서 각도가 틀린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가에 비해 나는 실제 지구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둘 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요. 서로 왜곡 양상이 다르지만 둘 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구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고요. 자, 3번은 답이 몇 번이야 얘들아? 3번인데 지향 정말 중요한 단어라서 얘도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하고 빨간색으로 별표 치고 넘어갈게요. 자, 지향과 정말 많이 헷갈리는 단어가 있는데 지향과 맞아, 지양이야. 이거 정말 많이 헷갈리려 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지향은 하자라는 거야. 그쪽으로 하자. 그렇게 하자. 뭔가를 해가자. 그래서 히읗 히읗으로 외워주시고 지향은 그러면 그냥 말자로 외우면 돼. 하지 말자. 근데 하지 말자라고 하면 히읗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말자라고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지향은 하자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뜻이 잘못된 것은 더 높은 단계에 오르기 위해 어떤 것을 하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하다라고 해야 된다고요. 자, 앞에 보니까 이 빈칸을 안 채우고 왔네. 자, 볼게. 자, 여기에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두 글자로 써도 되고 길게 뭐라고 써도 돼? 뭐라고 쓰시면 돼요? 도법. 그리고 그쵸,
그쵸? 지도 투영 방법, 지도 그리는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에는 어떤 두법이었어? 메르카토르. 메르카토르. 그리고 여기는 물빨대. 자, 채점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백쪽 펴주세요. 백쪽. 백쪽인데 백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읽고 풀기 전에 하나만 알려줄게. 자, 세 개에서 두루 쓸 수 있는 을, 세 개에서 두루 쓸 수 있는 을 국제로 받았어. 국제. 세 개를 국제로 받았어. 그러면 통화는 뭐겠어? 바로 화폐인 거예요. 통화는 앞으로 화폐로 외워주시면 되세요. 통화는 화폐라고. 전화 받는 그 통화가 아니라 화폐야, 화폐. 자, 화폐라는 걸 잘 기억하면서 읽고 문제 푸는 시간 5분 드릴게요. 핵심 단어의 밑줄, 핵심 단어의 네모, 핵심 내용의 밑줄 쳐주면서 읽어주세요.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글을 잘 읽어냈는지니까.
있어요, 여러분. 뒤에 문제를 푸는 거야. 빈칸을 채우는 게 아니라 빈칸은 집에서 채우셔도 되고 이따가 같이 채울 거예요. 뒤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야, 뒷장. 어떤 거요? 해도 돼. 다 했으면. 앞에 것도 다 찾지? 다 했어. 아, 거기 먼저 하고. 자, 같이 봅시다.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이거는 정리를 잘하면서 읽으면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우리가 정리를 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잘 읽어볼게. 자, 통화는 화폐로 읽으면 된다 그랬고 화폐는 더 쉬운 단어 돈이라고 읽으면 훨씬 쉽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자기 나라만의 돈의 단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화폐를 쓰는 다른 돈을 쓰는 여러 나라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화폐 단위가 필요하다. 통일된 돈의 단위가 필요하대. 자, 무역. 아이고, 검정색인 줄 알았네. 무역과 비슷한 단어. 옛날까지는 아니고 몇 주 전에 이 단어도 있었는데 무역과 비슷한 단어. 뭐야? 그쵸. 교역이죠. 잘 기억하셨어요.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하시고 교역. 자, 그래서 통일된 화폐 단위가 필요하대. 여러 나라가 무역하기 위해서. 이때 기준이 되는 통화, 화폐, 돈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지. 기준이 되는 통화, 화폐, 돈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널리 통용되다, 통화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중심화폐를 국제통화라고 한다. 자, 어떤 한 나라의 화폐가 어떤 한 나라의 돈이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인 거지. 국제통화에 되기 위해서는 조건 1. 국제적으로 유통량이 풍부해야 된대. 많이 돌아다녀야 된대. 국제적인 유통량이 풍부해야 되고 2. 사용이 자유로워야 한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대. 자, 또한 신용이 뒤따라야 하므로 신용도 보장되어야 된대. 믿을 만한 것이어야 한대요. 자, 국가의 정치력과 경제력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정치력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전쟁 일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독재하지 않고 뭐 그런 좀 안정적인 정치력과 경제력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는 나라의 돈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현재는 미국의 달러화, 여기서의 화는 뭔가 된다는 그 화가 아니라 원화, 달러화, 엔화 할 때 그 화지, 유로화 할 때 화죠. 화폐의 화자지. 세계 제1의 국제통화를 맡고 있지만 지금은 미국의 달러가 국제통화의 위치를 국제화폐의 위치를 맡고 있지만 국제화폐로 쓰인 화폐의 종류는 시대와 함께 변해왔다. 제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앞으로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국제통화로 쓰인 화폐의 종류는 시대와 함께 변해왔다. 그러면 중심 내용이 요거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서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구, 서양이지. 서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럽 최초의 국제통화가 핵심 키워드로 계속 등장하고 있네요. 기원전 5세기경 선생님이랑 같이 면에 담긴 세계사였나? 그거 하면서 기원 했었어. 기원이 뭐야? 기원. 맞아. 시작. 출발.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뭔가의 유래. 기원. 어디서부터 시작되다 라고 할 때 기원이었고, 기원 전이다 라는 것은 역사가 시작되기 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종교적인 의미가 많이 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우린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서기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는 서기라고 부르고요. 그 전에는 기원 전, 역사가 시작되기 전이다 라고 해서 기원 전이라고 불러요. 기원 전은 영어로 BC라고 하고 서기는 영어로 AD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서기 2025년에 살고 있는 거야. 2025년에 살고 있는 거고. 자, 기원전이라는 단어, 기원이라는 단어도 다 중요하니까 이것도 공책에 정리해 놓으시고, 난 고대 또 나왔어.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자꾸 나오니까 제발 외워달라고 하는 거야. 자, 고대 다음은 뭐예요? 고대 다음은 중세야. 이제 잘 외우고 있구나. 중세 다음은 뭐예요? 근대 다음은 맞아, 현대야. 우린 그래서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근대의 철학의 아버지 프랑스 사람 누구였어? 데카르트. 요렇게 공부한 거를 머릿속에 요렇게 넣어놓고 다니면 우리가 진짜 똑똑해졌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은 그냥 쓴 거고 현대까지는 쓰셔도 돼요. 자, 어쨌든 기원전 5세기경에 이제부터 시간적 배경은 괄호로 칠게요. 그리고 나라는 동그라미를 칠게. 그리고 그때 발행된 그때 통용됐던 국제 통화는 밑줄을 할게. 은화 드라크마로 수정된다. 자, 그럼 여기에 1 쓰고 최초의 국제 통화 1. 기원전 5세기. 아이고 이거 글자가 5세기 때 그리스의 은화래. 은화 드라크마. 자, 이후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대 유명했던 나라들이 이제 그리스와 로마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로마의 금화 아우레우스와 은화 데나리우스가 국제통화로 자리 잡는다. 몇 세기인지는 안 나왔고, 두 번째 국제통화는 세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나라는 로마. 그리고 은화래. 금화도 있구나. 금화 먼저. 그다음에 은화. 근데 얘네들 이름이 아우레우스와 아우. 여러분은 깔끔하게 다 써주시고 선생님은 시간 관계상 되나. 자, 당시 대제국이었던 로마는 자국화폐, 자기 나라의 돈을 무역 결제 수단으로 삼아 지중해도 중요하니까 그냥 이거는 고급 지식도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바다는 무슨 양이야?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바다는 뭐라고 해? 태평양이라고 하잖아. 그럼 유럽 근처에 있는 바다는 유럽은 지중해예요.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하거든. 지중해성 기후 뭐 이런 말 하잖아. 그게 유럽 기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는
유럽에 있는 바다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지리할 때나 사회 문제 풀 때나 도움이 많이 되니까 기억해주시고, 자, 그래서 당시 대제국이었던 로마는 이탈리아 쪽이 로마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자기 나라의 돈을 무역 결제 수단으로 삼아 지중해 주변 국가들과,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과 활발하게 교역했다. 봐봐, 여기 무역이란 단어 여기서 또 교역이라고 했어. 너네들 헷갈리게 하려고 여러 단어 계속 바꿔 쓰는 거야. 자,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나뉜 후에는 4세기에 동로마 제국이 발행한 금화 솔리두스가 10세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였다. 이게 세 번째 국제통화네. 4에서 10세기, 그 다음에 동로마. 금하고 이름은 솔리두스. 자, 13세기에 접어들어. 13세기에 접어들어 이탈리아 도시를 중심으로 국제 무역이 발전하면서 이탈리아 금화 데노인과 플로린이 국제통화의 지위에 오른다. 13세기에는 이제 이탈리아 화폐가 국제통화래. 지금은 달러를 쓰지만 13세기에는 이탈리아의 돈을 썼대요. 13세기 이탈리아. 금하고 데노인과 플로린. 자, 그 후 14에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 어렵고 중요한 개념인데, 르네상스가 뭐야? 무슨 뜻인지 알아 혹시? 르네상스라는 말 들어본 적은 있죠? 르네상스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냐면 부활이라는 뜻이야. 부활, 재생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의 시대를 부활하자 이런 뜻이거든. 옛날의 시대 어느 시대냐면 고대를 부활하자 라고 했어. 그 당시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했냐면 인간을 중심으로 했거든. 인간. 그러니까 더 이상 신 말고 인간에게 집중하자 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예요. 근데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중에 어디에 르네상스, 어디와 어디 사이에 들어가면 르네상스가 참 예쁘게 잘 들어간 걸까? 어디 사이에 들어가면 딱 예쁠 것 같아? 그쵸. 중세와 근대 사이에 르네상스를 넣어주시면 예쁘게 잘 들어갑니다.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중세는 뭐가 지배적이었냐면 신이 지배적이었어. 신. 근데 신은 죽었다라고 막 니체가 얘기했었잖아. 그것처럼 다시 근대는 인간이 중요해지는데 그때 과도기적 시대가 르네상스라는 거예요. 르네상스 인간. 그래서 언제를 다시 부활시키냐? 고대를 부활시키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세기에서 16세기래. 르네상스 시대가. 그러면 외우기도 딱 좋게 14세기에서 16세기 가운데 몇 세기야? 15세기로 외워주시면 너무 좋겠지. 자, 그래서 고대, 중세, 르네상스, 근대, 현대 르네상스는 15세기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14에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세계 경제의 중심이 유럽의 북쪽으로 이동했고 17세기에 이르러 네덜란드가 국제 무역의 중심에 서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네덜란드의 길더를 사용했다 라고 했으니까 밑에 계속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게 5번째구나. 5번째. 17세기에는 네덜란드 길더를 사용했대요. 자, 또 길대가 아니라 길더. 자, 그 다음에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은 18세기래. 근대 산업혁명 이 18세기래. 18세기. 그러니까
15세기 르네상스 다음에 근대에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도 고급 지식이죠. 고급 상식이지. 18세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산업혁명이 근대에 있었고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냐면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런던이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면서 영국의 파운드가 국제통화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 자, 이게 6번째. 18세기 영국 파운드. 하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파운드화가 힘을 잃게 되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2차 세계대전은 우리나라가 광복한 날과 비슷하죠. 1945년쯤에 미국의 달러화가 국제통화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끝날 무렵. 그 다음에 미국 달러화. 이게 7번째. 7. 1945년. 미국 달러. 국제통화의 지위를 획득한다. 이후 유로화가 각광받던 시대를 거쳐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수출국인 중국의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졌다. 지위가 높아졌다. 자,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 현재의 달러화 역시 국제통화로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배운 그 단어로 해보자. 이거 뭐였어? 영구적이었지. 오늘 배운 단어여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본 거고. 자, 국제통화 오늘 시험 봤던 단어잖아요. 국제통화로서 영원한 것이 아니며 국제통화로 쓰이는 화폐는 화폐 발행국의 경제적 위상.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경제적인 위상인데 경제적 위상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옆에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서 물론 진짜로 글을 읽을 땐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없지.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연도에는 괄호치고 나라에는 동그라미 치고 금화나 뭐 어쨌든 화폐에는 밑줄 치고 요렇게 계속 정리하면서 읽으셔야 헷갈리지 않게 글을 읽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가와 라에는 중심 문장이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자, 뭐냐면 역시 국제통화로서 영원한 것이 아니며 국제통화로 쓰이는 화폐는 화폐 발행국의 경제적 위상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라는 게 핵심 문장이고, 나 다에서 핵심 문장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이게 과정이라서 모든 부분이 다 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등하게 중요하다 모든 문장들이. 자, 그래서 여기 가에 국제통화로 쓰인 화폐의 종류는 시대와 함께 변해왔다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라고 바꿔서 가와 나에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잘하셨고 옆에 빈칸 채우고 넘어갑시다. 빈칸. 자, 세계 각국에서 널리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통용될 수 있는 중심화폐를 국제통화라고 하는데, 국제화폐, 국제돈이라고 하는데, 자, 국제적으로 뭐가 풍부해야 돼요? 유통량이 풍부해야 돼. 그리고 조건으로 사용이 자유로워야 되고 신용을 고려해 화폐 발행국의 정치적 경제력이 안정적이어야 한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달러를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뭐 고대 그리스 뭐 어쩌고 로마, 동로마, 이탈리아의 제노인가 뭘 썼다고? 뭐 썼어요? 플로린을 썼죠. 자, 그 다음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길더. 자, 그리고 18세기에서 19세기에는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는 미국의 달러를 잘 쓰고 있다. 자, 국제통화, 국제화폐는 국가의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경제적 위상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게 결국 핵심 내용.
자, 1번은 각자 잘 쓰시면 되는데 2번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야? 국제통화. 그쵸. 국제통화를 잘 잡으셔야 돼요. 국제통화라고. 이거를 꼭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도 무역이 있어. 무역. 그러니까 무역할 때 무역으로 강세를 보이는 나라가 어디냐? 또 국제통화에 정말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잘 나타내는 건 나다라. 그래서 나다라죠. 자, 국제통화로 사용된 뭐는? 국제통화로 사용된 화폐. 돈은 국제 어디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 혹은 교역의 중심지. 중심의 변화나 국제통화로 쓰는 화폐 발행국의 경제적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뭐예요? 위상 또는 지위입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건 내용일치 문제라서 사실은 글을 잘 읽었으면 맞추어야 하는 문제. 저 글을 꼼꼼하게 안 읽었으면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뭘 사용했어?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고대 그리스에서 은화를 사용했네. 이름은 드라크마였어.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로마는 드라크마는 그리스라고 방금 하고 왔죠. 방금 사용해 지중해 주변 국가들과 교역했다. 로마는 지중해 주변 국가들과 교역한 거 맞는데 드라크마가 틀린 거지. 로마 때는 뭘 썼어? 금화와 은화를 썼는데 금화 이름은 아우레우스고 은화는 데나리우스네요. 자, 네덜란드 길더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사용한 국제 통화였다.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거니까 답은 네덜란드 길더 맞는 얘기니까 3번. 자, 13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는 데나리우스를 국제 통화로 사용했다. 13세기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13세기에 이탈리아가 맞아. 근데 이탈리아는 뭐였어? 데나리우스가 아니라 이탈리아는 뭐야? 제노인과 플로린이네. 자, 나 영국의 파운드는 달러를 제치고 현재 세계의 제1의 국제통화로 쓰인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지금은 달러가 강세다라고 하고 있었지. 자, 6번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국제통화, 국제돈, 국제화폐는 국제거래 시 사용하는 자국의 화폐를 뜻해. 자국은 자기 나라잖아. 자기 나라의 화폐를 뜻해? 아니지. 자국이 틀렸잖아요. 자국. 그냥 국제거래 시에 사용하는 화폐를 국제통화라고 하는 거죠. 자기 나라 돈을 쓰면 각자 사람마다 다른 돈을 쓸 거 아니야. 각자 나라의 사람들마다. 자, 2번 국제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핵심 내용은 계속 변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국제화폐는 전 세계 국가들의 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바뀌는구나. 국가들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었지. 아까 그 조건이 있었고 특히 경제적 위상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정기적이다라는 것은 어느 기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근데 정기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죠. 자, 4번 국제통화로서 힘을 잃는 화폐는 자국 내에서도 사용하기 어려웠을 거야. 이런 내용도 나온 적이 없죠. 자기 나라에서는 잘 쓰겠지. 영국은 파운드 잘 쓰고 있고 미국은 달러 잘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원화 잘 쓰고 있으니까. 자, 5번 국제통화의 달러화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자유롭고 신용도도 높을 거야. 이게 아까 조건이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5번.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 7번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국제통화로 대두란 말도 큰 머리라는 게 아니라 얘들아 여기서 대두는 정확하게 나타남이잖아. 나타남. 그래서 얘는 뭐로 외울 거냐면 등장으로 외울 거야. 중요한 단어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쓸 수 있는 단어야. 국제통화로 등장된 이유는 영국의 뭐가 높아져서? 경제적 위상이 높아져서. 아주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